AI 시대에 왜? 일론 머스크, 워렌 버핏, 손정의 빌 게이츠, 트럼프, 톰 대표도 손자병법을 비즈니스 필독서라 주장하는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서라 불리는 손자병법을 통해 비즈니스와 인간관계의 해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바로 시작합니다. 관계심리 오디오북 손자병법 제1장 전쟁 전에 승리하라. 2500년 전 춘추 전국 시대의 전란 속에서 태어난 이 책은 단순히 적을 죽이는 기술을 담은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고민한 최고의 생존 전략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장은 더 이상 칼과 창이 오가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심리가 현대판 전장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같은 세계적 리더들이 왜 사업의 중대사마다 손자병법을 펼쳐들까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도, 천, 지, 장, 법입니다. 이 5가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승리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전장에 나서기 전 철저한 계산을 마친 자의 전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손자병법의 첫 장인 개편을 통해 관계의 파국을 막고 나를 지키는 전략적 계산법을 배워보겠습니다. 1. 승리를 결정짓는 5가지 필수 도천지창법. 손문은 말합니다. 전쟁은 국가의 대사이며 생사의 갈림길이기에 5가지 요소로 비교하고 계산해야 한다고 말이죠. 이를 경영과 관계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도 명분과 비전. 우리는 왜 함께하는가? 도는 군주와 백성이 뜻을 같이하여 생사를 함께하는 일체감을 뜻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도는 신뢰와 명분입니다. 상대를 만나는 목적이 정당한가? 우리 관계의 지향점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인가? 만약 한쪽이 이용만 하려 하거나 명분이 없는 관계라면 위기 상황에서 그 관계는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손정의 회장이 정보혁명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도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관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둘째, 천, 타이밍과 흐름. 지금이 적절한 때인가? 천은 기상과 계절의 변화, 즉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환경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도 상대가 극도로 예민한 시기 타이밍에 건네면 독이 됩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읽듯 상대의 심리적 계절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 상대가 겨울을 지나고 있다면, 따뜻한 위로를, 봄을 맞이했다면 격려를 보내는 것이 전략적인 천의 활용입니다. 셋째, 지, 지형과 환경. 어디에서 소통하는가? 지는 지형의 험난함과 거리를 뜻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시장 구조와 유통망이겠지만 관계 심리에서는 맥락과 장소입니다. 진지한 대화를 소란스러운 카페에서 하지는 않으신가요? 둘만의 비밀스러운 대화가 오가기 쉬운 폐쇄적인 공간은 아닌가요? 내가 서 있느니 지형이 나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갈등을 유발하기 쉬운 사지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넷째, 장, 리더. 강력한 인사권을 부여했는지 점검하라. 당신은 모든 것을 믿기로 다짐했는가? 손문은 장수의 자질로 5가지를 꼽습니다. 지사리의 밝은 지혜, 신약속을 지키는 신뢰, 인상대를 아끼는 인자함용, 결단력, 있는 용기,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강.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조직의 균형이 깨지듯 관계에서도 리더십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인격이 승패를 결정합니다. 5째, 법, 시스템과 원칙. 리더에게 인사권이 있는가? 작은 조직은 종종 직책과 업무 권한만 주고 인사권을 제외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리더에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인재는 떠나며 조직에는 이간질꾼만 남게 됩니다. 우리만의 규칙이 있는가? 법은 군대의 편제와 보급을 뜻합니다.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서로의 선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무언의 규칙 말입니다. 개인의 감정에만 의존하는 관계는 금방 바닥을 드러내지만 건강한 원칙이 있는 조직은 폭풍우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이 관계의 판도를 읽는 계산의 심리학. 손자에게 계산은
단순히 숫자를 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찰을 체계로 바꾸는 일입니다. 관계가 파괴되기 전에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4가지 축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상황의 신호 4가지 핵심 지표. 상황을 계산할 때 다음 4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반복성, 비슷한 갈등이나 사건이 특정 패턴으로 반복되는가? 은밀성, 관계 내에서 외부에 알리지 못할 비밀이 늘어나고 있는가? 합리화, 그럴 수도 있지. 이번 한 번뿐이야 라는 변명이 잦아지는가? 자원 배분의 변화. 상대가 나에게 쓰는 시간, 돈, 감정의 에너지가 갑자기 변했는가? 이 4가지 신호가 감지된다면 이미 전운이 감도는 것입니다. 기록하십시오. 감정은 휘발되지만 기록된 데이터는 냉철한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의 함수 능력, 동기, 환경.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행동은 능력, 동기, 환경의 결과입니다. 능력. 상대가 이 행동을 할 시간과 자원이 있는가? 시간이 남았다는 건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증거이며, 비난을 길게 하는 자는 적군의 첩자보다 위험하다. 동기. 외로움, 인정 욕구, 결핍 중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가? 환경. 그런 행동을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나 기회가 주어졌는가?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이 함수를 대입해보면 갈등의 원인이 상대의 인격 때문인지 아니면 환경 때문인지 명확해집니다. 3. 손자병법의 4대 지침과 관계 적용. 이제 전쟁의 기술을 관계의 예술로 승화시킨 4가지 핵심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전이구린지병. 싸우지 않고 이긴다. 손자병법의 최고 경지입니다. 100번 싸워 이기는 것보다 갈등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관계를 끊거나 비난하기 전에 벌모, 즉 상대의 의도를 미리 파악해 꺾으십시오. 직접적인 충돌인 벌병은 가장 마지막 수단입니다. 부드러운 대화로 상대의 적대감을 녹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비지기 100점 불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우리는 흔히 100점 100승으로 알지만 원문은 불태위태롭지 않다입니다. 상대의 약점뿐 아니라 나의 감정적 취약점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말에 유독 상처받는지, 내 자존감이 어디서 무너지는지 알면 상대가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3. 병자 궤도야자. 관계는 기만술이 아닌 지혜다. 전쟁에서는 속임수를 쓰지만 관계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없는 척 낮추어 상대의 경계심을 풀고 화가 나도 평정심을 유지해 내 페이스로 끌어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나의 감정 에너지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4. 수주교 처녀 출주교 탈토. 정중동의 미학. 시작은 처녀처럼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기회가 왔을 때는 달아나는 토끼처럼 신속하게 대처하라는 손자의 지침입니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때도 평소에는 조용히 데이터를 수집하며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핵심을 찌르는 대화로 상황을 반전시켜야 합니다. 4. 실전 사례. 헬스장 로비. 카페와 작은 계기. 여기에 한 남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매주 특정 시간에 헬스장 카페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운동 후 휴식이었죠. 거기서 한 여성을 알게 됐고 가벼운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저 운동 친구일 뿐이야. 손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도천지장법의 지형적 결합입니다. 편안하고 반복적인 만남이 가능한 장소. 여유로운 낮 시간법. 우연을 가장한 반복적 루틴. 그가 깨닫지 못한 사이 작은 친절은 의존으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남성의 배우자가 손자병법의 개를 알았다면 이 패턴을 미리 읽고 환경 지형을 바꿨을 것입니다. 함께 운동을 가거나 그 시간에 다른 가족 일정을 제한하는 식으로 말이죠. 싸우지 않고 경로를 바꾸는 것. 이것이 전략입니다. 5. 관계 회복을 위한 4단계 프로세스. 지금 갈등 속에 있다면 이 4단계를 기억하십시오. 관찰하라. 상대의 말보다 행동의 빈도와 톤을 살피십시오. 기록하라. 일주일에 몇 번 갈등이 생기는지, 어떤 상황에서 폭발하는지 적으십시오. 패턴을 비교하라. 3개월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나빠지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행동을 설계하라. 환경을 바꾸거나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작은 원칙 하나를 만드십시오. 상대가 분노를 터뜨릴 때는 같이 맞서지 마십시오.
분노는 방어 기제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라는 안정의 문장을 준비해 두십시오. 이것이 상대의 공격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수비입니다. 계산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따뜻한 보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사람 관계를 어떻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느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손자가 말하는 계산은 상대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중한 나를 지키고 소중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미리 길을 닦는 일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모든 것을 망치기 전에 냉철한 관찰과 기록으로 전쟁 없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내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반복되는 말 한마디를 기록해 보십시오. 그 패턴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쟁의 기술을 관계의 언어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관계심리 손자병법 제2장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편이 바로 이어집니다. 모든 전쟁은 시작 전에 결정된다. 지난 시간에는 손자병법의 개편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계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자병법의 정수 중 하나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손문은 말했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승리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것은 이미 막대한 감정적 비용을 지불한 뒤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충돌이 일어날 환경 자체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감정의 소모전에서 벗어나 관계를 구조적으로 설계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기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실제 관계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대화, 스크립트와 경계 설정의 기본 틀을 얻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의 경제학 왜 속전속결인가? 손자병법 제2장 작전편은 전쟁의 경제학을 다룹니다. 전쟁에는 전차 1000대, 군사 10만 명, 그리고 매일 금 1000금이 소요된다고 경고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국가의 재정은 파닥나고 백성은 가난해지며 결국 승리하더라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을 빚는 행위는 엄청난 감정적 비용을 요구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의 고통,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시간의 손실,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의 악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소모전입니다. 그래서 손자는 병기신소, 즉 전쟁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금 서툴더라도 빨리 끝내는 졸속이 교묘하게 끌면서 질질 끄는 교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길어질수록 독이 됩니다. 빨리 사과하거나 빨리 합의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싸울 일을 만들지 않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충돌을 방지하는 3가지 설계 관점. 충돌을 피하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한 구조적 설계입니다. 첫째, 설계의 관점. 선제적 규칙, 형세란 힘의 배치입니다. 관계에서도 힘과 기대치가 잘못 배치되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동화된 규칙, 저녁 9시 이후의 대화는 내일을 위해 아껴둔다. 주말 일정은 목요일까지 공유한다와 같은 소박하지만 측정 가능한 규칙을 만드십시오. 규칙이 있으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줄어듭니다. 둘째, 대화의 관점 정형화된 템플릿. 갈등 상황에서 즉흥적인 말은 대개 감정적 복수로 흐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형화된 대화입니다. 쿨다운 의례 논쟁이 10분을 넘어가면 무조건 30분간 각자의 시간을 갖는다는 규칙을 합의해 두십시오. 이것은 싸움의 에너지를 강제로 차단하는 안전 밸브입니다. 셋째, 제도의 관점. 시스템적 접근. 개인의 의지는 변덕스럽습니다. 의지에 의존하지 말고 제도에 의존하십시오. 공동의 가계부, 공유 캘린더, 정기적인 가족회의는 사소해 보이지만 오해의 싹을 잘라내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제도는 개인의 비난을 구조의 문제로 돌려줍니다. 3. 실전 사례. 어느 가정의 48시간 규칙.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술자리와 일정 변경으로 매주 큰 다툼을 벌였습니다. 아내는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남편은 구속받는다고 느꼈죠. 그들은 손자병법의 설계,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48시간 공유 원칙. 모든 외부 모임은
최소 이틀 전에 공유한다. 가족 골든타임 주중 저녁 7시부터 9시까지는 서로의 온전한 시간으로 지정한다. 공동 예산제 술자리 비용은 미리 합의된 개인 용돈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한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왜 이제 왔어? 라는 추궁이 사라졌습니다. 규칙법이 확립되자 감정적으로 싸울 명분도 그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설계의 힘입니다. 4. 즉시 쓰는 대화 템플릿. 충돌이 예상되는 순간 상대의 방어막을 뚫고 내 진심을 전달하는 3단계 대화법을 소개합니다. 1단계 사실의 진술. 당신은 왜 맨날 늦어? 비난. 어제 약속보다 30분 늦게 오셨네요.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로 시작하면 상대는 반박할 명분이 줄어듭니다. 2단계 감정의 진술. 나를 무시하는 거야? 공격. 그 상황에서 저는 기다리며 조금 불안하고 허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보고 나의 상태를 보고하는 것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고통을 전달합니다. 3단계 요청의 진술. 앞으로는 그러지 마. 명령. 앞으로는 늦어질 것 같으면 10분 전에만 미리 연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청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을 요청하십시오. 보너스 예비 발언 기술. 민감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예비 발언으로 성문을 여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10분 정도 대화가 가능할까요? 이 짧은 문장이 상대의 방어 기제를 해제합니다. 5. 위기 상황의 안전 밸브와 회복 설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전쟁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한 회복 전략입니다. 안전 문장의 합의. 지금은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할 것 같아. 잠시 멈추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문장을 들으면 서로 추격을 멈추기로 미리 약속하십시오. 식적어적, 적의 식량으로 싸우라는 손자의 말은 관계에서 상대의 자원을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갈등 상황에서 상대가 가진 좋은 의도나 과거의 긍정적 기억을 끄집어내어 대화의 연료로 쓰십시오. 재구조와 싸움이 끝난 후 미안해로 끝내지 마십시오. 다음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규칙을 바꿀까? 라고 묻는 것, 즉 제도의 재설계가 진정한 회복입니다. 승병은 이겨놓고 싸운다.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은 뒤에 싸움을 구하고 지는 군대는 먼저 싸움을 걸어놓고 승리를 구걸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감정이 폭발한 뒤에 승리를 구걸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배운 설계, 대화 템플릿, 그리고 시스템은 여러분을 먼저 이겨놓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예비 발언을 건네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관계에 평화로운 전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자병법 3. 기만의 심리학 신뢰의 균열을 조기에 발견하는 법을 시작합니다. 작은 거짓말이 어떻게 관계의 댐을 무너뜨리는지 그 징후를 읽는 법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관계심리 오디오북 손자병법 제3장 기만의 심리학 신뢰로 위장한 관계의 허점을 읽는 법. 왜 우리는 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당하는가? 손자는 말합니다. 병자 궤도야. 전쟁은 속임수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쟁터보다 회사와 인간관계에서 훨씬 쉽게 속습니다. 왜일까요? 적은 경계하지만 사람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누가 당신을 속이는지가 아니라 왜 당신이 속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갔는지를 다룹니다. 1. 팔로워 관점. 가장 먼저 당하는 사람의 공통 패턴.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회의실, 긴 테이블. 당신은 팀 테이블의 끝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옆자리 경쟁자 동료는 늘 웃습니다.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도 띄웁니다. 그런데 묘합니다. 그 사람이 맡은 일정은 항상 조금씩 늦어집니다. 여기서 직원들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바쁜가 보다. 사람 좋잖아. 이 순간 이미 계산은 끝났습니다. 당신의 계산이 아니라 팀장과 다른 직원들의 계산입니다.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보면 기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질은 속임이 아니다. 외형만이 속임처럼 보일 뿐이다. 작게 예외를 만든다. 첫 번째 각성. 기만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신뢰입니다. 경쟁에 있는 동료가 리더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느껴지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을 따라 해보세요. 팔로워를 위한 3단 관찰 공식. 이제 관찰하십시오. 첫째, 정보의 방향. 누가 누구에게만 정보를 주는가? 특정 사람 앞에서만 과장되게 친절한가? 둘째, 약속의 실행성.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는가? 구두 약속이 실제 산출물로 남는가? 이것은 상대의 약점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의 강점을 우월하게 드러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연의 패턴. 한 번이 아니라 항상 조금씩 늦어지는가? 이 세 가지가 겹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바로 쓰는 행동 공식 현장용. 회의가 끝난 직후 이메일 한 통을 보냅니다. 제목, 오늘 회의 내용 확인 및 요청. 본문 첫 줄, 오늘 논의한 안건 관련 약속하신 산출물과 마감일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한 문장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말을 기록으로 바꾼다. 24시간 내 회신 정상. 지연 1차 신호. 3번 반복 기만 확정.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십시오. 증거를 쌓으십시오. 그 증거는 상대의 부족함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약점 중에서 자신이 강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세련된 기만 전술입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드러나게 하면 싸울 필요가 없다. 이 팀장 리더십 관점. 기만은 개인이 아니라 환경에서 자란다. 이번엔 당신이 팀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회의실 중앙. 노트북을 덮고 팀원들의 발표를 듣습니다. 누군가 과장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때 관리자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성격 문제야. 아닙니다. 기만은 성격이 아니라 구조에서 자랍니다. 두 번째 각성. 관리자의 힘은 감시가 아니라 검증과 루틴 설계에 있다. 즉 팔로워가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미숙함에도 질문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는지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업무 지시 설계입니다. 리더를 위한 구조 설계 공식. 업무를 이렇게 쪼개십시오. 이번 과업은 5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 3일 내에 초안, 2단계 7일 내에 중간보고. 중간보고는 표준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그 표준 양식에는 반드시 이 5가지를 넣습니다. 핵심 목표, 완료 기준, 리스크, 다음 액션, 실무자 서명. 이 양식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말이 아니라 데이터를 남기게 한다. 공개 검증의 힘. 회의에서 누군가 말합니다. 완료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증빙 자료를 보여주시죠. 이 질문 하나로 기만은 조명을 받습니다. 공개 데모를 요구하면 가짜는 흔들리고 진짜는 남습니다. 3. 임원 대표 관점. 신뢰는 설계하는 것이다. 이제 사장실을 떠올려 보세요. 창밖을 보며 대외 파트너와의 중요한 계약을 논의하기 위한 회식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는 친절하고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대표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분 좋은 이익이 아니라 계약 기간 전체에서 이익이 압도적인가입니다. 세 번째 각성. 신뢰는 성격이 아니라 조건으로 관리해야 한다. 대표를 위한 방어 설계. 계약서에 이 조항을 표준으로 넣으십시오. 본 계약은 파일럿 단계로 시작하며 파일럿 성과에 따라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불이행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급업체는 숫자로 관리하십시오. 납기 점수, 품질 점수, 커뮤니케이션 점수, 감정은 빼고 대시보드로 평가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주 단위 QCD 대시보드를 운영합니다. 품질 Q, 가격 시, 납기 D 기록을 리더에게 받으십시오. 기만은 빛을 싫어합니다. 임원이나 대표의 위치에서 모든 디테일을 매번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를 갖추는 순간 관리는 이미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디테일은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마무리 기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기만은 교묘합니다. 그러나 패턴은 정직합니다. 주 단위 기록, 월 단위 검증, 결과에 대한 지시. 이 세 가지만으로도 업무와 직원과의 관계는 시스템이 됩니다.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다. 시스템은 직원과의 불화를 차단합니다. 임원과 사장은 종종 외부 경쟁사보다 내부 직원과 먼저 싸우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불편했던 업무 관계에서 말을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것. 그 순간부터 기만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관계 심리 오디오북, 손자병법 제4장, 지형과 시간의 전략, 환경이 만들어내는 관계의 유리와 분리. 왜 같은 말을 했는데 결과는 달라졌을까? 손자는 말합니다. 지형을 아는 자는 이기고 지형을 모르는 자는 진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똑같이 했는데 의도는 같았는데 그런데 결과는 늘 다릅니다. 왜일까요? 말의 힘은 내용이 아니라 환경과 시간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말이 아니라 말의 결과를 바꾸는 지형과 시간을 다룹니다. 1. 팔로워 관점. 당신의 말이 가벼워지는 자리에는 이유가 있다. 회의실을 떠올려 보세요. 긴 테이블, 차가운 조명. 당신은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발언을 하면 모두가 고개를 들지만 결정은 다른 쪽에서 내려집니다. 당신의 말이 틀려서일까요?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불리한 지형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각성. 사람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온 자리를 평가한다. 팔로워를 위한 지형 읽기 공식.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누가 권한자 옆에 앉아 있는가? 누가 먼저 말하고 누가 나중에 말하는가? 누가 반응하면 분위기가 바뀌는가?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지형도입니다. 바로 쓰는 행동 공식 팔로워요. 발언 전에 이 한 가지를 하십시오. 오늘 점심 이후 10분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핵심 제안을 간단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행동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공개 전장에서 싸우지 않는다. 사전 지형에서 길을 낸다. 권한자의 에너지가 높은 시간에 짧게 핵심만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공개 회의에서는 질문을 던져 그 반응을 증폭시키십시오. 팀장 리더십 관점. 회의는 토론이 아니라 무대다. 이제 당신이 팀장이라고 상상해보세요. 회의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 순간 이미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좌석 배치, 입장 순서, 자료 공개 타이밍, 이 모든 것이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각성. 리더는 말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이다. 리더를 위한 지형 설계 공식. 좌석 배치를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유자형 토론과 참여 유도, 강연형 권위와 집중 강화. 핵심 발언자는 결정권자 옆에 배치하십시오. 눈맞춤은 동의를 끌어냅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이 안건은 오늘 초반에 다룹니다. 충분히 논의한 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회의의 리듬은 당신의 것이 됩니다. 시간 통제의 힘. 중요 문서는 회의 전에 핵심자에게 먼저 전달하십시오. 전체에는 회의 직전에 공개하십시오. 사람은 먼저 받은 정보에 소유감을 느낍니다. 그 소유감이 의견을 협조적으로 바꿉니다. 3. 임원대표 관점. 전략은 말이 아니라 장면이다. 이제 사장의 시점으로 갑니다. 월간 전략회의. 보고가 아니라 의도된 지형입니다. 불빛, 좌석, 참석자 명단, 발표 순서까지 모두 메시지입니다. 신제품 론칭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대규모 발표보다 소규모 VIP 세션을 먼저 엽니다. 핵심 파트너에게만 미리 보여줍니다. 작은 방에서의 찬사는 큰 무대의 신뢰가 됩니다. 세 번째 각성. 시장은 정보에 반응하지 않는다. 먼저 경험한 사람의 태도에 반응한다. 대표를 위한 시간 전략, 타이밍을 계산하십시오. 경쟁사의 일정은 언제인가? 회계 연도와 규제 일정은 무엇인가? 내부 준비도는 어디까지인가? 외부 공개 전에 핵심 메시지를 먼저 C레벨에 공유하십시오. 중간 관리자에게는 연습 발표로 메시지 변형을 줄이십시오. 대회 발언은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먼저 경험을 제공한 뒤 피드백을 반영해 정식 일정을 확정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시간의 주도권을 당신 쪽으로 가져옵니다. 마무리 환경을 바꾸면 결과가 바뀐다. 당신의 관계는 당신의 환경 위에서 움직입니다. 회의실의 조명, 의자의 위치, 커피의 온기, 상사의 미소, 팀원의 머뭇거림, 이 모든 것이 관계의 결과를 바꿉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유리한 지형에서 싸우면 싸움은 이미 끝난 것이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것,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한 번의 사전 이메일, 한 번의 자리 이동, 한 번의 시간 요청.
이 세 가지로도 당신의 관계 판도는 달라집니다. 내일 아침 단 하나만이라도 실행해 보십시오. 환경을 바꾸는 사람은 결과를 바꿉니다. 2026년 AI 시대에도 적용되는 강력한 꿀팁 하나 알려드립니다. 내가 지금 팀원이든 팀장이든 조직의 임원이든 대표든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점을 내 위치에서만 있는 사람은 유리한 삶을 살기 불리합니다. 혹은 머지않아 그 자리마저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위치의 관점을 동시에 읽기 시작하면 초고속 치트키를 쥐고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게임의 판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초고속 인생 역전 치트키입니다. 손자병법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은 병법이 단지 전쟁에서 이기는 전술의 책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손자병법은 사람의 마음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 전술로 쓰였습니다. 물론 손자병법 같은 관점의 확장을 배우지 않아도 약 30년 이상 이리저리 치이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지 1000명 넘어서 누구나 이 지혜의 60에서 70%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을 10년, 아니 20년, 30년 앞당겨 보시겠습니까? 5천만 명 중 손자병법을 읽은 사람은 1%도 되지 않습니다. 2번 이상 읽은 사람은 0.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정희, 트럼프, 워런 버핏, 빌 게이츠 등은 지금도 손자병법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치트키를 하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이해가 부족하면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지만 줄어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부탁을 해도 누구는 단칼에 거절당하고 누구는 상대가 알아서 찾아와 돕습니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말투일까요? 아니면 메모일까요? 정답은 기세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성격이나 대화 기술의 문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관계는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말입니다. 화를 내지 않고도 상대를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 이것도 오늘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잠들기 전 10분 혹은 출퇴근길의 짧은 시간, 이 영상을 반복해서 끝까지 들어보세요. 남들이 평생을 바쳐야 깨닫는 인간관계의 전술입니다. 이제 그 압축된 지혜의 정수, 손자병법으로 검증된 관계 심리학 5장과 6장을 연이어서 시작합니다. 제5장 병세, 기세, 관계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방법. 1. 기세의 본질 나무와 돌의 비유. 손자병법의 병세편에서 손자는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듭니다. 나무와 돌은 평평한 곳에 두면 가만히 있고 가파른 곳에 두면 굴러간다. 모나면 멈추고 둥글면 구른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상대가 나를 돕게 만들고 싶다면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상대가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경사를 만들라는 뜻입니다. 관계의 경사, 그것이 바로 기세입니다. 경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 누구나 좋아하는 갓 구운 빵 냄새를 피우고 시원한 커피를 미리 세팅해 둡니다. 그리고 단체 채팅방에 딱 한 줄을 남기는 겁니다. 지금 회의실에 따끈한 빵이 왔습니다. 선착순으로 제일 맛있는 거 골라 드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오라고 사정하지 않아도 팀원들은 1분도 안 돼서 회의실로 뛰어옵니다. 토스트 몇 장으로 따끈한 빵이라는 이익의 경사를 만들자 사람들이라는 돌이 스스로 굴러온 것입니다. 관계도 똑같습니다. 나를 돕지 않는 동료에게 좀 도와달라고 설득하는 것은 평지에서 돌을 미는 일입니다. 대신 그가 나를 도왔을 때 얻게 될 평판의 이익이나 돕지 않았을 때 겪게 될 불편한 상황이라는 경사를 먼저 설계하십시오. 기세가 있는 사람은 힘으로 밀지 않습니다. 그저 상대가 내 뜻대로 구를 수밖에 없도록 판의 기울기를 바꿀 뿐입니다. 이 팔로워 관점의 실천 전략, 도움이 아니라 이익의 경사를 설계하라. 회사에서 동료에게 업무 협조를 구할 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바쁘신데 죄송한데 이것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경사가 없는 평지에 돌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움직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번 프로젝트 성과가 나오면 보고서에 동료님의 기여도를 가장 먼저 언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에 동료님의 참여자 이름도 넣겠습니다. 이 부분만 도와주시면 완벽할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상상해 보세요.
상대에게 나를 도우면 이 큰 성과가 당신의 것이 된다는 이익의 경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제 상대는 굴러가는 돌처럼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나중에 성과가 크면 당신의 공을 빼앗길까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부탁을 강독받고 싶은 동료들이, 아니 신도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부탁하면 할수록 당신의 군사들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 팀장과 리더의 관점 감시가 아닌 리듬으로 기세를 타라. 리더의 힘은 감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시는 기세를 죽입니다. 손자는 기세를 화살을 쏘기 전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에 비유했습니다. 훌륭한 팀장은 마감이 임박했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팀원들이 스스로 달릴 수 있는 루틴, 즉 리듬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듬은 월요일에 목표를 정하고 수요일에 중간 보고를 하는 방식의 일정 관리가 아닙니다. 기세는 예기치 못한 타이밍에서 폭발합니다. 늘 주던 성과급은 이미 권리가 되어 힘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감일을 하루 이틀 앞당겨 지시하고 마감 완료 시 12시에 퇴근합시다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던져보십시오. 이 예상 밖의 보상은 팀원들의 뇌에 강렬한 도파민을 분출시킵니다. 팀원들은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에 팀장이 닥달하지 않아도 평소보다 두세 배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변칙적 기세를 불어넣는 힘입니다. 4. 심화 전략기와 정의 조화. 관계를 주도하려면 정석으로 대하되 변칙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든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정석이란 평소에 쌓아둔 신뢰와 성실함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상대의 예상을 깨는 변칙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예스라고 말할 때 데이터를 근거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혹은 모두가 화를 낼 상황에서 오히려 차분하게 핵심을 짚는 태도, 이런 변칙들이 쌓여 당신만의 독보적인 기세, 즉 카리스마를 만듭니다. 5. 시스템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승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지형에서 작은 경사 하나를 만들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시간을 요청할 때 혹은 부탁을 할 때 상대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 한 줄이라도 섞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기세가 될 것입니다. 6. 실전 사례. 무례한 상대를 기세로 잠재우는 법. 우리는 살면서 종종 무례한 사람을 만납니다.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혹은 아래에서 위로. 그들은 대개 목소리가 크거나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때 가장 나쁜 대응은 똑같이 화를 내거나 반대로 꾹 참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무례한 자들은 기세의 빈틈을 노리는 하이에나와 같습니다. 그들이 선을 넘을 때 여러분은 침묵의 기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석상에서 누군가 당신의 성과를 깎아내리는 농담을 던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때 당황해서 웃거나 맞받아치지 마십시오. 그저 3초간 무표정하게 그 사람의 미간을 응시하십시오. 이 3초의 침묵은 공간의 기세를 당신 쪽으로 가져옵니다. 상대가 당황해 왜 그렇게 보냐고 묻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주변의 동료들도 당신의 카리스마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차분하게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말씀의 의도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감정을 뺀 이 질문 하나가 상대의 무례함을 공개적인 미숙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잠깐, 지금 이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당연합니다. 이것은 20년, 30년 업무 경력의 베테랑 임원들의 워크샵에서나 교육받는 전략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여러분은 사회 조직에서 20년, 30년간 전투 경력을 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십시오. 이 고비를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7. 심리적 압박, 기를 활용한 예상 밖의 대응. 기세의 핵심 중 하나는 기, 즉 상대의 예상을 깨는 것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상사는 내가 늘 알겠습니다 라고 할 줄 압니다. 이때 한 번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기록된 데이터를 제시하십시오. 지난 3개월간 제가 처리한 업무량이 동기 대비 30% 높습니다.
지금 주시는 업무는 전체 일정을 고려했을 때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상대는 당신의 순종이라는 정석을 예상했지만 데이터라는 변칙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순간 당신에 대한 평판은 착한 사람에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전문가로 바뀝니다. 기세란 바로 이런 이미지의 누적입니다. 8. 에너지 관리 장과 치의 리듬. 기세는 무조건 강하게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장이 있으면 늦추는 찌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늘 긴장하고 있으면 기세는 오히려 딱딱하게 굳어 부러집니다. 진정한 고수는 부드러움 속에 칼을 감춥니다. 평소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한없이 관대하고 따뜻하십시오.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에는 얼음처럼 차가워지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이 온도 차이가 기세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평소엔 좋지만 일할 때는 정말 무섭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 그것이 손자가 말한 풍림화산의 기세입니다. 9. 임원과 대표를 위한 기세 설계. 조직의 운명을 바꾸는 에너지. 이제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겠습니다. 임원이나 대표의 위치라면 기세는 개인의 능력을 넘어 조직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하는 기업은 회의실 문을 열 때부터 공기가 다릅니다. 이는 대표가 입으로 열심히 하자고 외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고 믿게 만드는 승리의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리더는 어떻게 이 압도적인 기세를 설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작은 승리를 박제하고 시각화하십시오. 전쟁터에서 깃발은 기세의 상징입니다. 큰 매출 목표만 외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계약 성사, 고객의 짧은 칭찬, 한 줄이라도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나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띄우십시오. 승리하는 장면을 매일 목격하는 군대는 결코 패배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승리의 습관이 기세의 기초가 됩니다. 둘째, 자율성이라는 경사를 만드십시오. 모든 것을 리더가 결정하면 팀원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정지된 돌이 됩니다. 하지만 예산 100만 원 안에서는 결제 없이 마음대로 집행해도 좋다. 그리고 그 100만 원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또는 얼마의 이익을 가져왔는지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고 A4 한 장만 숫자로 올려주세요. 라는 식의 명확한 자율권을 주는 순간 팀원들은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리더가 밀지 않아도 조직이 스스로 가속도를 내는 것, 그것이 강력한 조직의 기세입니다.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 상징적인 행동을 던지십시오. 조직의 기세가 꺾였을 때 100마디 훈계보다 강력한 것은 리더의 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대표가 가장 먼저 출근해 묵묵히 현장을 지키거나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실제 성과는 낮아도 성실하게 임한 직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즉각 집행하는 모습. 2400년 전 유방이 옹치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내린 것처럼 조직원들에게 우리 배의 기는 단단히 잡혀있다는 심리적 안정감과 성공의 기세를 선물합니다. 손자는 말했습니다. 승리하는 군대는 이길 수 있는 기세를 먼저 만든 뒤에 싸우고 패배하는 군대는 일단 싸움부터 시작한 뒤에 승리를 구걸한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지형에서도 먼저 승리의 기세를 설계하십시오. 판이 기울어 있으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당신 쪽으로 굴러 들어옵니다. 결론, 기세는 당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손자병법 제5장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기교가 아니라 에너지의 설계에 있다는 것. 무례한 사람에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형이 불리하다면 경사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숫자로, 기록으로 증명하십시오. 오늘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손자병법을 읽지 않은 4천만 명의 사람들의 앞선 상위 1%의 기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오늘 배운 기세를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 당신의 눈빛부터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몇 번이고 다시 들어보세요. 손자병법 제6장 허실. 상대를 내 뜻대로 끌어들이는 관계의 기술. 1. 허실의 본질.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설계도. 손자는 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적을 전장으로 끌어들이는 자이지 적에게 끌려가는 자가 아니다. 이 문장은 현대인의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관계에서 자주 피로감을 느끼시나요? 상대의 기분에 맞추느라
정작 내 할 말은 못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당신이 상대의 실, 즉 상대가 강하고 준비된 영역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대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내는 허위 전술을 배워야 합니다. 네. 주도권의 심리학 오게 할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우리는 흔히 상대를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설득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이익을 보여주어 스스로 오게 만들거나 손해를 보여주어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조언합니다. 회사 생활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까다로운 거래처 담당자가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때 제발 사정 좀 봐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적의 실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하책입니다. 고수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번 계약 조건에는 저희가 제공하는 독점 데이터 분석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경쟁사보다 정보력이 뒤처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얻을 수 있는 확실한 이익실과 잃게 될 리스크를 동시에 보여주는 순간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상대는 이제 당신의 요구를 들어주며 스스로 당신의 전장으로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3. 팔로워의 허실, 준비된 자는 지치지 않는다. 팔로워의 위치에서 허실을 활용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에너지 보존입니다. 손자는 먼저 전장에 도착해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안하고 나중에 도착해 허겁지겁 싸우는 자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회의가 있다면 8시 30분에 자리에 앉아 오늘 논의할 핵심하는 건 세 가지를 미리 요약해 두십시오. 이 30분의 준비가 당신을 실의 상태로 만들고 퇴근 후 편안한 시간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누군가 지켜보고 훗날 당신이 실수했을 때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준비 없이 들어와 상사의 질문에 당황하는 동료들은 허위 상태에 빠집니다. 질문의 화살이 당신에게 향할 때 미리 준비한 데이터를 차분히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공간의 주도권을 쥔 편안한 승자가 됩니다. 관계의 피로도는 상대가 아니라 당신의 준비 상태에서 결정됩니다. 4. 팀장의 허실, 상대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찌르는 법. 리더로서 팀원을 대할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허와 실이 다릅니다. 말솜씨는 좋지만 꼼꼼함이 부족한 팀원에게는 디테일한 데이터 검증이라는 임무를 주어 그들의 허점을 보완하게 하십시오. 반대로 기술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소통이 부족한 팀원은 그들의 전문성이 돋보이는 무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 직원에게 소통을 강요하는 리더는 100m 육상 선수에게 42.19km 마라톤 육상 선수의 기량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팀원들의 허를 피하고 실을 활용하는 지혜로운 리더의 허실 전술입니다. 이렇게 설계된 조직은 리더가 굳이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물 흐르듯 성과를 냅니다. 5. 임원과 대표의 허실, 물처럼 흐르며 형체를 숨겨라. 손자병법 제6장의 정점은 바로 무형에 있습니다. 손자는 말합니다. 군대의 형세는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흐르며 지형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꾼다. 임원이나 대표의 위치에 있다면 당신의 전략이 상대에게 읽히는 순간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고수는 자신의 실을 감추고 상대의 허를 찾아냅니다. 경쟁사가 우리 제품의 기술력을 분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마케팅의 지형을 바꿔 버려야 합니다. 상대가 가격으로 싸움을 걸어올 때 회사는 서비스의 진로 자체 유통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영업소, 대리점 무엇이든 그 브랜드의 지형 자체를 폭넓게 설계하십시오. 내가 어디로 흐를지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브랜드와 조직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자 공격 무기입니다. 6. 실전 전술, 성동격서의 심리학. 허실 전술의 실전 활용법 중 하나는 바로 성동격서입니다.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을 친다는 뜻이죠. 관계에서도 이 심리전은 매우 유효합니다.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상대가 중요하게 생각할 법한 사소한 조건에 집착하는 척 하십시오. 상대가 그 조건을 방어하느라 진을 뺄 때 당신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핵심 이익실을 조용히 챙겨오는 것입니다. 상대는 사소한 승리에 취해 큰 것을 내어주고도 만족하며 전장을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욕망을 이용하여
나의 실리를 챙기는 세련된 지략입니다. 즉, 온라인에서 매출 전쟁이었다면 영업소와 대리점 유통망을 만든 브랜드는 온라인 행사 몇 번을 경쟁사에 내어주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사 몇 번 더 놔두게 되면 경쟁사는 자연히 행사 할인율을 점차 낮추게 되고 그동안 당신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은 고작 몇 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7. 보이지 않는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격입니다.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은밀한 따돌림 같은 것들이죠. 손자는 적의 빈 곳을 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면 당신의 어디가 허인지 냉정하게 파악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당신의 빈틈을 더 크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럴 땐 오히려 당신의 실, 즉 압도적인 성과와 기록으로 응수하십시오. 만일 성과를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오전과 퇴근 전 중간 보고를 하고 마감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보고해보세요. 성과에 대한 비난을 당신에게 할 명분이 당신의 조직 전체로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만 당신이 남긴 숫자와 데이터는 뼈아픈 타격이 되어 상대에게 돌아갑니다. 상대가 당신의 실을 확인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공격은 멈추게 됩니다. 8. 허실의 완성. 상대를 내 리듬에 춤추게 하라. 결국 허실의 핵심은 주도권입니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 관계를 맺을 때 상대의 연락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끌려다니지 마세요. 가끔은 의도적인 침묵으로 상대를 궁금하게 만들고 가끔은 예상치 못한 완벽한 제안으로 상대를 놀라게 하십시오. 상대가 당신을 예측 가능한 사람으로 분류하는 순간 당신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허와 실을 종잡을 수 없게 만드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력한 존재감의 비밀입니다. 9. 승리는 설계하는 자의 것입니다. 손자병법 제6장 허실편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군가의 전장에서 피곤하게 싸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전장으로 상대를 초대하고 계신가요? 승리는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빈틈을 읽고 나의 강점을 숨기며 결정적인 순간에 폭발시키는 치밀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가 어디인지 나의 어떤 실을 보여줘야 할지 딱 한 가지만 결정하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인생을 주도권 있는 삶으로 바꿔 놓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7장 군쟁 마이너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소 인생은 여러분이 관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깊은 지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관계심리 손자병법 제7장 군쟁편. 핵심 원칙 우칙지개. 군쟁편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으로 돌아가는 길을 지름길로 만드는 고도의 심리적, 물리적 전술입니다. 이우이칙 이환위리에 돌아가는 것을 지름길로 삼고 고난과 우환을 이익으로 삼는다. 위기관리와 회복의 전략. 속문은 말합니다. 전쟁과 사업과 인간관계의 전략은 같은 맥락이라고. 전쟁에서 승리는 결코 정면 승부가 아닙니다. 우회하고 허를 찌르며 벼랑 끝의 위기마다 역전의 기회로 바꿔가는 과정이 쌓여 승리하는 것입니다. 무지명 무용공회. 진정한 명장은 너무나 쉽게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롭다는 명성이나 용맹하다는 칭송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그가 이미 승리의 판을 설계한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종종 실적을 만들고 있는 직원의 성과를 폄하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운이 좋았다. 대표가 브랜드를 잘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 보정해서 쉽게 성공한 것이다. 묻고 싶습니다. 그럼 왜 진작에 그와 같은 성과를 만들지 못했는가? 전장에서 승리한 것과 직원이 성과를 만드는 것은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많은 직원이
실수와 비난을 받게 되는 것 또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조직의 임원과 대표의 역할은 이 장수의 성과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장수의 자리를 노리는 무능한 직원들이 드러나는 시기이며 현명한 대표는 이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손무의 일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대 춘추시대에 군사 전략가 손무가 손자병법을 오나라의 왕 함녀 앞에서 자신의 병법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행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왕 함녀는 손무의 병법서를 읽고 감탄했지만 실제로 군대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이에 손무는 궁녀들이라도 군대를 만들 수 있다고 장담했고 오왕 함녀는 총애하던 후궁 2명을 포함한 궁녀 180명을 모아주었습니다. 훈련의 시작, 손무는 궁녀들을 2팀으로 나누고 오왕이 가장 아끼던 후궁 2명을 각 팀의 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군유를 설명한 뒤 북소리에 맞춰 움직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궁녀들의 비웃음, 하지만 궁녀들은 군사훈련을 장난으로 여겼고 손무의 명령에 웃음을 터뜨리며 대열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손무의 단호함, 손무는 군령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장수의 죄이나 명확히 설명했음에도 따르지 않는 것은 대장의 죄다라고 선언하며 법에 따라 2팀의 대장, 왕이 가장 아끼던 후궁들을 참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왕 함녀의 만류와 처형 함녀는 당황하여 내 사랑하는 후궁들이니 죽이지 말라고 간청했지만 손무는 장수가 군대에 있을 때는 왕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며 그 자리에서 후궁들을 처형했습니다. 그 결과 겁에 질린 나머지 궁녀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완벽한 군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함녀는 슬퍼하면서도 손무의 실력을 인정하여 그를 대장군으로 등용했고 이후 오나라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실수, 실패, 무너진 관계라는 사회의 전장에서 당신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혼돈 속에 함께 매몰될 것인가? 오늘 이 전장에서 당신은 손무의 치명적 지략 3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적의 분노를 얼려버리는 수습의 기술. 둘째, 무너진 신뢰를 강철로 재련하는 포상법. 셋째, 위기를 혁명으로 바꾸는 리더의 프레임. 이 3가지 지략을 손에 넣는 순간 당신은 조직의 전장을 지배하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위기 관리와 회복의 전략, 붕괴를 기회로 바꾸는 법. 손무는 경고합니다. 위태로울 때 비로소 위계 질서가 부실한 조직은 흩어진다. 질서가 바로 설 때 군대는 죽음 앞에서도 다시 하나로 모인다. 위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치명적 순간입니다. 똑같은 실수에도 어떤 관계는 파멸하고 어떤 관계는 강철처럼 단단해집니다. 그 한 끗 차이는 위기를 처리했나? 아니면 사수했나?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이 장은 위기를 비겁하게 덮는 법이 아니라 좌절 직전 신뢰를 업그레이드하는 법을 다룹니다. 1. 팀원 팔로워, 관점, 전장의 화살이 내 심장을 향할 때 회의가 끝났습니다. 동료의 차가운 눈빛이 등에 꽂힙니다. 메일하면 당신을 향한 날카로운 비난이 가득합니다. 패닉에 빠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2가지 자살골을 넣습니다. 첫째, 비루한 변명. 둘째, 지루한 설명. 이것은 불타는 전장에 기름을 붓는 자폭 행위입니다. 전장의 각성. 위기에서 가장 두려운 적은 감정 동요이다. 통제력을 잃고 번져나가는 감정의 독극물. 팔로워를 위한 즉시 진화의 기술. 지금 당장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전적으로 제 실수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즉시 수습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상대의 분노라는 불길에 차가운 물을 끼얹는 것. 구구절절한 사정. 전쟁터에선 사치입니다. 사과는 칼날처럼 짧게, 행동은 번개처럼 빠르게. 복구의 3단계 루틴. 1단계 인정. 자신의 과오를 가감없이 드러내라. 2단계 압도적 포상. 단순한 복구가 아닌 상대의 기대를 넘는 기전을 펼치라. 일정이 지연됐다면 단순 완료 보고가 아닌 실수 재발 방지책과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덤으로 얹어 제시하라. 3단계 집요한 보고. 매일 한 번씩 현황을 짧고 굵게 공유하고 보고하십시오.
불확실성은 공포를 낳고 공유된 정보는 안도감을 낳습니다. 사람은 공허한 약속의 산보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진척의 발걸음을 믿는 법입니다. 상대의 칼날을 꺾는 인정과 공감의 기술, 말씀하신 고통을 뼈아프게 느낍니다. 그로 인해 겪으신 불편에 책임을 통감하며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상대의 방패를 내리게 만듭니다. 이 팀장 리더십 관점. 흔들리는 전선의 판을 고정하라. 팀의 내부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불안이라는 소문은 적군보다 빠르게 진영을 무너뜨립니다. 리더가 머뭇거리면 조직은 각자 도생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전장의 각성. 위기에서 리더의 침묵은 가장 잔인한 배신이다. 지금 즉시 판을 고정할 문장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향후 48시간 동안 우리의 반격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4가지만 선포하세요. 핵심 사실, 영향 범위, 즉각적 조치, 재발 방지 대책. 이 명확함이 공포를 잠재웁니다. 복구의 골격은 철저히 설계하십시오. 역할을 쪼개고 책임의 주인을 분명히 각인시켜라. 당분간은 보고 주기를 극단적으로 줄여 긴장을 유지하십시오. 책임이 흐릿할수록 신뢰의 불꽃은 사그라듭니다. 리더 혼자 모든 책임을 떠안으려 하지 말고 팀원들에게 책임을 조금씩 나누어 주십시오. 위기로 인해 충분한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조직은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결단의 프레임. 누구 탓인지 목을 칠 시간에 이 깃발을 드십시오. 원인 규명은 하되 해결을 최우선으로 전진합니다. 피해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1:1 보상을 즉각 실행하십시오. 모든 클레임은 처리 속도가 결과를 압도합니다. 이때의 보상은 단순히 손실을 채우는 것을 넘어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증명입니다. 보상을 받은 직원, 거래처, 소비자 등은 응어리가 풀림과 동시에 회사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슴에 품게 됩니다. 거래처는 우리 회사를 중요한 협력사로 보고 있구나 라는 안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과 대외 거래처들은 강력한 심리적 안전망이 형성됩니다. 위기는 시스템의 구멍을 메우고 연대 의식을 다지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즉, 이것은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치환한 것입니다. 공개적 인정은 조직의 자존감과 결속력을 높입니다. 우리는 결코 문제를 숨기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이긴다. 3. 임원 대표의 관점.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성벽을 다시 쌓으라. 이제 외부의 매서운 시선들이 당신을 조준합니다. 거래처와 파트너는 당신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매끈한 변명이 아닙니다. 전장의 각성. 사람들은 완벽한 조직을 존경하지 않는다. 문제를 위대하게 해결하는 조직에 열광한다. 그것 자체가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게 만든다. 대표의 메시지는 피를 토하듯 진솔해야 합니다. 이 사태를 누구보다 통절하게 느낍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구체적 조치를 지금 이 순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말의 성벽을 쌓지 마십시오. 행동이 들이칠 공간을 열어둬야 합니다. 장기 회복을 위한 철저한 루트 설계. 대표는 사과라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는 이성을 구축해야 합니다. 성역 없는 조사, 피해에 대한 10일 보상, 완벽한 재발 방지. 이 결과물을 주기적이고 집요하게 세상에 공개하십시오. 데이터와 기한을 칼날처럼 날카로운 숫자로 제시하세요. AI 시대에는 실수를 숨기는 것이 가장 큰 실수가 되는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투명하게 드러낸 상처는 오히려 정직함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변합니다. 위기를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조직의 체질을 바꾸는 혁명의 기회로 삼으라. 측정되지 않는 입술의 고백은 오히려 불신을 키울 뿐입니다. 위기를 넘긴 군대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위기는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신뢰를 갉아먹는 괴물이자 강철 신뢰를 재련할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전격적인 인정, 압도적인 행동, 투명한 소통. 오늘 당신이 할 단 하나의 전략, 설명하려 들지 말고 진심 어린 사과 후 24시간 안에 행동 계획을 던지라. 손자는 말합니다. 패배한 후 즉시 대열을 정비하는 자가 다음 전쟁을 지배한다. 위기를 돌파한 조직과 관계는 이전보다 수만 배 단단해집니다. 이 비밀을 완전하게 깨우치세요.
그러면 더 이상 위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의 장이 됩니다. 관계 심리 손자병법 제8장 동맹과 권력의 기술 연합 경계 협상의 실제 왜 혼자 강한 사람은 오래 못 가는가? 손자는 말합니다. 군은 고립되면 약해지고 연합하면 강해진다. 직장과 조직에서 혼자 유능한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혼자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드뭅니다. 관계를 좌우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 연결 구조입니다. 이 장에서는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열고 어디서 선을 그어야 하는지, 협상에서 힘을 잃지 않는 법을 실제 장면으로 보여드립니다. 1. 팀원, 팔로워 관점. 동맹은 의리가 아니라 교환에서 시작된다. 점심시간입니다. 당신은 이 옆자리 동료와 커피를 마시며 가볍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업무 얘기 같기도 잡담 같기도 한 이 시간, 바로 여기서 동맹의 씨앗이 만들어집니다. 각성. 동맹은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반복되는 작은 교환으로 만들어진다. 팔로워의 동맹 공식. 동맹의 첫 규칙은 상호성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주지 마십시오. 작게 주고 반응을 보십시오. 이때 쓸 수 있는 문장은 이겁니다. 이번 건은 제가 먼저 도와드릴게요. 다음번엔 제 파트 부탁드려요. 이 문장은 부담 없이 관계를 비대칭으로 만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교환의 룰을 깔아줍니다. 동맹을 키우는 방식, 공개적인 약속을 하지 않는다. 거창한 선언을 하지 않는다. 대신 반복되는 작은 협력, 약속이 지켜졌다는 증거, 이것이 쌓이면 동맹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계 문장, 동맹이 생기면 반드시 따라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대의 과잉, 이때 필요한 기준 문장은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 핵심 업무라서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 한 문장은 관계를 깨지 않으면서 권한의 선을 분명히 합니다. 협상에서의 연대 활용, 혼자 말하지 마십시오. 회의 전에 동료 2~3명과 사전 합의를 하세요. 회의에서 한 사람이 말하되 여러 사람의 생각이 담기게 만드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발언은 의견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팀장 리더십 관점, 연합은 설계하는 것이다. 관리자는 동맹을 우연에 맡기지 않습니다. 부서 간 협업은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만듭니다. 각성, 연합은 친분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규칙으로 유지된다. 리더의 연합 설계법, 다른 부서의 성공을 공개적으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십시오. 이번 성과를 가능하게 한 건 기획팀의 지원 덕분입니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신뢰를 사고 다음 협조를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연합의 3대 문서. 연합을 만들 때 반드시 정리해야 할 3가지. 역할, 기대치, 이익 분배. 이 3가지를 간단하게라도 문서로 남기면 오해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이익의 분배는 정량적이고 명확하게 사전에 알려줘야 합니다. 많은 리더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이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연합군은 언제라도 적국이 됩니다. 협상 테이블의 준비물. 리더는 2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이익, 각자의 최소 수용선. 이때 쓰는 문장은 이겁니다. 우리의 공통 목표는 X입니다. 이를 위해 당신 쪽에 가능한 지원과 우리 쪽의 기여를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문장은 대립을 공동 설계로 바꿉니다. 경계가 무너질 때의 대응. 연합이 커질수록 갈등은 필연입니다. 이때 감정으로 가지 마십시오. 처음 합의한 규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규칙은 동맹을 오래 가게 하는 윤활유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대학교 총학선거 때도 룰 미팅을 합니다. 짧게는 몇십 가지에서 100가지가 넘는 선거의 룰을 합의합니다. 위반하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가능한 것이고 선거 후에는 싫어도 모든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조직이 연합된 프로젝트 또는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시행착오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합된 조직에서 합의한 규칙을 영향력이 큰 조직에서 다시 제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규칙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이 기운을 감지하고 실력자들이 먼저 조직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3.
임원 대표 관점. 동맹은 회사의 권력을 키우는 장치다. 임원과 대표는 개인의 동맹이 아니라 조직 간 동맹을 설계합니다. 제휴, 합작, 파트너십은 회사의 영향력을 증폭시킵니다. 각성. 좋은 동맹은 친절해서가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어서 오래간다. 성공하는 동맹의 3요소. 명확한 상호이익, 거버넌스 구조, 탈퇴 조항. 특히 탈퇴 조항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익과 이익의 기간이 분명하지 않은 동맹은 결코 동맹이 아닙니다. 동맹의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안전장치. 양측은 사전 합의된 KPI 미달 시 재협상 또는 계약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신뢰를 깨는 장치가 아니라 신뢰를 오래 유지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권력의 신호 관리. 대표는 사람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공개적 지지자, 비공개 조정자, 외부 중재자. 이 구조는 큰 연합을 묶어주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협상의 핵심 문장. 우리는 먼저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성과로 확대하자고 제안합니다. 이 문장은 리스크를 낮추고 동맹을 현실로 만듭니다. 동맹은 힘을 모으는 기술이다. 동맹은 자원을 모으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규칙과 경계가 없으면 가장 빠르게 독이 됩니다. 개인의 무기 신뢰와 상호성, 관리자의 무기 규칙과 공개적 인정, 사장의 무기 계약과 거버넌스. 오늘 당장 해야 할 단 하나. 연합의 한 가지 영향력이라도 뾰족하게 미칠 수 있는 연합회사 임원 한 명에게 작은 제안 하나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작은 연합 하나가 당신의 영향력을 바꿉니다. 손문은 말합니다. 연합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관계심리 손자병법 제고와 현대인을 위한 세대별 인간관계 실전 지침. 이제 시리즈의 마무리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선 장들에서 우리는 손자의 핵심 원리들, 계산, 지형, 기만, 자원, 심리전, 동맹을 관계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마지막 장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손자의 지혜를 우리 일상에 안전하고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일.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분명히 하겠습니다. 관계에서 필요한 건 착한 마음만이 아닙니다. 경계입니다. 전략적 경계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략적 경계는 상대를 조종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구조, 즉 서로가 다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병법이란 결국 사고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먼저 한국 사회의 특징을 짚겠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규범은 강합니다. 세대마다 경험한 경제와 문화가 달라서 같은 말도 다른 의미로 들립니다. 게다가 공적과 사적 경계가 얇아 직장과 모임과 가족이 쉽게 섞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지형이 복잡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감정으로만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순간을 버티게 할 뿐 재발을 막지는 못합니다. 관계는 마음이지만 지속은 구조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세대별로 다르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단순합니다. 첫째, 세대별 적용 원칙. 둘째, 성별과 맥락의 현실적 고려. 셋째, 바로 써먹는 도구와 템플릿. 그리고 마지막으로 7일 실행 플랜. 단, 오늘부터는 모든 실습을 5분 단위로 쪼개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됩니다. 이게 진짜 됩니다. 첫 번째 섹션, 세대별 적용 원칙입니다. 세대는 성격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이 다르면 위험도 다릅니다. 손자병법으로 말하면 지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규칙을 억지로 씌우면 관계는 더 갈라집니다. 세대별로 맞는 전술이 필요합니다. 먼저 20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20대의 관계는 플랫폼 위에 있습니다. 카톡, 인스타, 단체방, 오픈 채팅. 관계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빠르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20대가 다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이 아니라 텍스트가 남습니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기록은 때로 사람을 지킵니다. 때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20대의 경계 설계는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아니라 기록을 다루는 윤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20대용 5분 실전 지침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한 줄만 적으십시오. 우리 관계에서 제일 위험한 채널은 어디냐? 카톡, 단체방, DM, 오픈 채팅. 하나만 고릅니다. 그리고 규칙을 하나만 만듭니다. 정말 하나만입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단체방에서 말이 10분 넘어가면 1대1로 옮긴다. 또는 확인하기 전엔 단정하지 않고 질문부터 한다. 또는 중요한 약속은 메시지로 한 줄 남긴다.
이 규칙 하나가 20대의 방패가 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폭발할 때도 손이 먼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움직이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 20대 3일 실습을 5분 버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합니다. 오늘 불편했던 순간을 딱 하나만 고릅니다. 그리고 3줄만 씁니다. 사실 1줄, 감정 1단어, 요청 1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탑장이 2시간 없었어. 감정, 불안, 요청. 다음부터 바쁠 땐 1줄만 보내줘. 이걸 3일만 하면 놀랍게도 싸움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상대의 죄가 되기 전에 내 요청이 먼저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20대는 태어날 때부터 손에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던 세대입니다. 이것이 X세대와 386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20대를 100% 이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X세대와 386세대는 약속 장소에서 핸드폰도 없이 막연히 몇 시간씩 사람을 기다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20대는 5분, 10분만 연락이 닿지 않아도 초조해집니다. 심지어 큰일이 생겼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20대를 위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로 오해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30대, 40대입니다. 경력과 가정을 동시에 관리하는 세대. 이 세대의 관계는 사랑이 부족해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깨집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감정은 항상 마지막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감정은 늘 폭발합니다. 그래서 30, 40대의 전략적 경계는 대화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겁니다. 손자병법으로 말하면 자원을 재배치하는 겁니다. 시간 자원과 감정 자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표가 원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감탄하고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그 감탄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은데 효과가 눈에 보일 때 그러려면 실전은 5분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30, 40대용 5분 경계 설계를 드리겠습니다. 가족 또는 파트너와 5분만 앉으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길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관계는 결심이 아니라 반복이니까요. 핸드폰 메모장 하나만 켜세요.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야. 우리가 덜 다치게 하자는 거야. 오늘은 딱 5분만 구조를 만들자.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1분. 이번 주에 우리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온라인, 시간, 장소. 셋 중 하나만 고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안심시켜주는 사람이 좋아. 늦어진다는 정보가 없으면 내 머릿속이 혼자 전쟁을 시작하거든. 이 한 문장만이면 됩니다. 여기서 상대가 고개를 끄덕이면 이미 절반은 끝입니다. 사람은 설명을 들을 때보다 이해를 받는 순간 마음이 풀립니다. 둘째 2분. 규칙을 하나만 정합니다. 많이 정하면 실패합니다. 하나만 정합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늦어질 때는 1시간 전에 1줄만 보내기, 또는 저녁 약속 생기면 당일 오전에만 공유하기, 또는 아이 일정은 서로가 먼저 확인하고 확정하기. 문장이 짧아야 합니다. 상대가 바로 기억할 만큼만. 셋째 3분. 상대의 규칙도 하나만 받습니다. 여기서 작은 감탄이 나옵니다. 사람은 공평해지는 순간 서로 안심합니다. 상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하나만 부탁할게. 가족 시간은 주 1번만이라도 비워줘. 또는 친구 만나기 전에 귀가 시간만 적어줘. 이때는 토를 달지 마십시오. 바로 이렇게 답하십시오. 알겠어, 그거면 충분해. 이 말이 관계를 살립니다. 넷째 4분. 위기 때 쓸 고정 문장 하나를 정합니다. 이 문장이 우리를 구해줍니다. 다음 중 하나를 고르십시오. 우리는 누굴 이기려는 게 아니야. 다음 사고를 줄이려는 거야. 또는 당신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둘 다 실수하지 않게 하는 거야. 이러한 문장을 싸움이 터지기 직전에 보내게 되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다음에도 복붙해보세요. 아, 지난번 그 단어? 모두가 떠올리게 되고 화해를 희망한다는 따뜻한 느낌이 전달됩니다. 다섯째 5분. 오늘 합의한 2규칙을 메시지로 남깁니다. 말로만 하면 사라집니다. 기록으로 남기면 기억 싸움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고마워. 이 5분이 우리 관계를 지켜줄 거야. 이때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 이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퇴근 후 거실 불을 켜고 서로 피곤한 얼굴로 앉았는데 딱 1줄이 오갑니다. 늦을 때는 1줄만 보내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불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람은 사랑을 확인받을 때보다 불안을 줄이는 방식에서 더 크게 안심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50대, 60대 이상입니다. 기성세대의 규범과 대면, 중심의 관계. 이 세대는 말보다 장소와 시간이 더 강합니다. 손자병법으로 말하면 지형이 전부입니다. 관계가 흔들리는 곳은 대부분 반복되는 장소에서 반복됩니다. 특정 모임, 특정 술자리, 특정 친척집. 거기서 늘 같은 시간에
늘 같은 말이 나오고 늘 같은 후회가 남습니다. 그래서 50, 60대의 전략적 경계는 장소와 시간을 점수로 설계하는 겁니다. 50, 60대용 5분 실전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표를 그립니다. 세로는 장소, 집, 직장, 단골 모임, 친척 모임, 취미 모임, 종교 모임. 가로는 시간, 평일 낮, 평일 밤, 주말 낮, 주말 밤. 각 칸의 위험 점수를 0에서 5로 매깁니다. 0은 안전, 5는 위험. 점수 기준은 딱 5가지입니다. 술이 있으면 1점, 단둘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1점, 과거 갈등이 있었으면 1점, 말이 험해지기 쉬운 분위기면 1점, 다음날 후회한 적이 있으면 1점, 합계가 4 이상인 칸이 나오면 그 칸이 전장입니다. 그 칸만 먼저 설계하면 됩니다. 설계는 3가지 중 하나입니다. 피하기, 동행하기, 의뢰로 묶기. 피하기는 횟수를 줄이는 겁니다. 동행하기는 혼자 가지 않는 겁니다. 의뢰로 묶기는 공개적인 약속을 씹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그 모임은 주 2일에까지만, 귀가 시간은 10시로 고정, 모임 전후 가족에게 한 줄만 연락. 이 3줄이면 모임은 계속해도 사고는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투가 있습니다. 통제처럼 들리면 싸움이 납니다. 보호처럼 들리면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문장은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우리 둘 다 실수하지 않게 지도를 만드는 거야. 이 한 문장이 윤리 기준이자 관계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2번째 섹션, 성별과 맥락의 고려입니다. 성별의 일반화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의 패턴을 인정하는 건 방어 설계에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돌봄과 감정 노동이 한쪽에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자원 배분의 취약점이 됩니다. 한쪽이 계속 참으면 어느 날 폭발합니다. 그리고 폭발은 늘 예상보다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자원 감사표입니다. 말싸움이 아니라 숫자와 목록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5분입니다. 지금부터 자원 감사표 5분 버전입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3줄만 씁니다. 시간, 감정, 돈. 그리고 이번 주 내가 한 일을 각 줄에 2개씩만 씁니다. 총 6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시는 이렇습니다. 시간, 아이 병원, 장보기. 감정, 사과 먼저 함, 분위기 수습. 돈, 경조사, 부모 지원. 이걸 서로 바꿔서 읽습니다. 그리고 룰 하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문장만 합니다. 내가 몰랐던 부담이 있네.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립니다. 사람은 논리로 설득될 때보다 수고를 인정받을 때 더 오래 버팁니다. 이제 3번째 섹션, 현장 적용의 구체적 도구입니다. 3가지입니다. 위험지점표, 동맹지도, 표준 템플릿. 그리고 이 도구들은 모두 누구를 이기기 위해가 아니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씁니다. 첫째 위험지점표는 이미 했습니다. 20대는 온라인 채널을 장소로 넣으십시오. 30, 40대는 회식, 출장, 야근을 시간축에 넣으십시오. 50, 60대는 고정 모임과 대면, 장소를 넣으십시오. 이렇게 세대별로 다르게 점수를 매기면 내 관계의 약점이 눈에 보입니다. 보이는 순간부터 사람은 덜 무서워집니다. 둘째 동맹지도입니다. 한국 사회는 관계가 겹칩니다. 친구가 직장 동료가 되고 친척이 거래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재자가 중요합니다. 동맹지도는 누가 내 편이냐가 아니라 누가 상황을 안정시키는 사람이냐를 찾는 겁니다. 동맹지도 5분 버전입니다. 종이에 내 이름을 가운데 씁니다. 핵심 동맹 3명만 적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옆에 2가지 점수만 적습니다. 신뢰도 1에서 5, 가용성 1에서 5. 신뢰도는 비밀을 지키는지, 가용성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 점수로 동맹의 구멍이 보입니다. 구멍이 보이면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손자의 동맹입니다. 셋째 표준 템플릿입니다. 대화 템플릿, 환경 규칙 템플릿, 위기 대응 템플릿. 이 3가지는 감정이 흔들릴 때 길을 잃지 않게 합니다. 지금부터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대화 템플릿은 3줄입니다. 사실, 감정, 요청. 이 순서만 지키십시오. 예시를 드립니다. 사실, 어제 귀가 시간을 말하지 않고 늦었어. 감정, 나는 불안했고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꼈어. 요청, 다음부터 늦어질 때는 1시간 전에 한 줄만 보내줘. 끝입니다. 설명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청은 하나만 하십시오. 이게 관계의 전투를 줄입니다. 환경 규칙 템플릿은 3줄입니다. 약속, 의뢰, 투명성. 예시입니다. 약속, 저녁 약속이 생기면 당일 오전에 공유한다. 의뢰, 주 2일의 가족 시간을 비워둔다. 투명성, 중요한 합의는 한 줄로 메시지로 남긴다. 이 3줄이면 사고가 줄어듭니다.
말이 아니라 구조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위기 대응 템플릿은 4단계입니다. 감지, 안정화, 중재, 재구조화. 감지는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연락 회피, 거짓말 증가, 특정 모임 과다, 감정 폭발. 안정화는 24시간 룰입니다. 감정이 폭발한 날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중재는 동맹 지도에서 뽑은 중재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재구조화는 규칙을 한 줄만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고정 문장을 다시 씁니다. 우리는 누굴 이기려는 게 아니야. 다음 사고를 줄이려는 거야. 이 문장이 있으면 싸움은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학습으로 끝납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특히 고려할 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집단 규범의 힘입니다. 체면과 시선은 동조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가족회의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월 1회 5분. 그냥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번 달 우리 관계에서 위험했던 순간이 뭐였지? 그리고 규칙을 한 줄만 바꿉니다. 이게 가정의 안전 점검입니다. 둘째, 디지털 흔적의 활용과 한계입니다.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오용하면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가 먼저입니다. 캡처는 위기 상황의 증거 보존 목적일 때만, 공유는 당사자 동의가 있을 때만. 이 윤리를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더 망가집니다. 셋째, 세대 간 합의 방식입니다. 젊은 세대는 빠른 피드백, 연장자층은 공식적 약속. 이 차이를 조율해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짧게 자주, 연장자층에게는 길게 확실히. 합의 절차를 세대별로 다르게 설계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일 실행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하루 5분입니다. 정말 됩니다. 이렇게만 하십시오. 1일차 위험지점표 작성. 점수 4 이상 칸을 딱 한 개만 찾습니다. 하나만입니다. 2일차 5분 경계 설계 미팅. 온라인, 시간, 장소 중 하나 고르고 서로 규칙 한 주씩만 합의합니다. 3일차 대화 템플릿 한번 실습. 작은 주제로 합니다. 요청은 하나만 합니다. 4일차 환경 규칙 3줄 중에서 가장 쉬운 한 줄만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귀가 시간 한 줄 공유. 5일차 자원 감사표 5분. 시간, 감정, 돈. 각자 2개씩만 적고 내가 몰랐던 부담이 있네. 이 한 문장만 합니다. 6일차 동맹 지도 5분. 핵심 동맹 3명만 적고 점수만 매깁니다. 7일차 점검 5분. 일주일 전보다 불안 질문이 줄었는지, 원성이 낮아졌는지, 약속이 예측 가능해졌는지 이 3가지만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책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손자의 원리를 현대에 적용하는 목적은 통제와 조작이 아닙니다. 목적은 삶의 안정과 공동체의 회복력입니다. 따라서 모든 설계와 절차는 합의, 투명성,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전략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이 시리즈를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산으로 시작했고, 지형과 시간을 읽었고, 자원과 심리전의 함정을 받고, 동맹으로 회복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국 사회의 세대별 현실에 맞게 실전 지침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반복되는 관찰과 문서화, 그리고 합의 기반의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가져가십시오.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따뜻한 구조입니다. 지금 여러분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어디입니까? 온라인, 시간, 장소. 이 셋 중 하나만 적어도 됩니다. 여러분 답글을 바탕으로 미소인생은 성장합니다. 미소인생의 다음 손자병법 시리즈. 구독자님들의 요청으로 손자병법 오리지널 버전을 쉽게 풀어서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정말 재밌고 삶에 큰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기다려주세요. 더 현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